안녕하세요, 코아. 여러분들 코인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방송부터는 저희가 코인하면 우리 방송 투더골드문이 생각나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코인 가이드 아나운서 이정원입니다. 오늘 투더골드문 진행해 볼 텐데요. 또 오늘은 전문가님 한 분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또 긴축 우려와 또 모멘텀 부재로 지금 2만 달러 선 아래를 좀 하회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번 주에 발표될 13일 CPI 지수가 정말 시장에 크게 좀 방향성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따라서 우리 전문가시죠. 대표 전문가님, 미녀 전문가님, 초아 전문가님 모셔보고 오늘 대응 전략 어떻게 살펴보면 좋을지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아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아나운서님 너무 네. 일주일 동안 안 계셔가지고 그죠. 네, 많은 분들 찾으셨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나요? 제가 또 두바이에 우리 저희 코인을 좀 알리기 위해서 좀 다녀왔었는데 또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 와중에 또 많이 기다리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도 조금 기분이 좀 좋아지네요. 또 오늘 또 많은 얘기 준비하셨으니까요. 또 초아 전문가님과 같이 얘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초아 전문가님 일주일 만에 또 뵙는데 시장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우선 지금 전문가가 저 혼자 나와서 좀 부끄럽네요. 좀 부끄러운데 1시간 동안 좀 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1시간씩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우선 진행이 되는 건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1부랑 2부로 구성을 했는데 1부는 지금 시장 상황들 제가 항상 말하는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기본적 분석을 먼저 얘기할 거고요. 2부 때는 이제 기술적 분석, 이제 차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더 자세히 할 거예요.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시장 이슈나 그런 것들 좀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제 1부 시작할 때는 또 차트를 조금 이제 비트코인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이제 좀 시청하시면 더 도움 되실 거예요. 자, 제가 이제 현재 비트코인 시장이 조금 어렵죠. 특히 위아래 방향성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지금 상황이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9K에서 좀 위아래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시장에 거시적인 이슈가 많다 보니까 좀 많은 것들이 어떻게 봐야 할지 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혹시 그 시장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누시는지 아시나요? 한 3가지 정도 나누면다면?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일단 차트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경제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지 않을까. 근데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초아님? 이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시장의 상황? 시장의 네. 상황은 이제 그 말씀드리자면 이제 상승 추세, 그러니까 추세를 3가지로 나눈다면 상승 추세, 이제 횡보 추세, 하락 추세로 나누는데 지금은 11월 달부터 이어지던 이제 하락 추세를 좀 유지 중이죠.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봐야 할 것들이 늘어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이 처음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 전에 많이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그 전에는 분명 이런 걸 보지 않았고 지금 이런 뭐 비농업 고용지수 이런 거 처음 듣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무지성 상승장이라고 흔히들 많이 말해요. 그 상승했을 때는 어떤 거를 사도 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코인과 토큰 이런 것들 차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혹시 코인과 토큰이 다른지 아시죠? 코인과 토큰이요. 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인은 이제 사실 다 같은 코인이 아니에요. 코인은 이제 코인과 토큰으로 나눠지는데 코인은 이제 우리 메인넷이라고 해서 독자적인 기술이 있는 것들을 좀 말합니다. 특히나 좀 큰 코인들 있잖아요. 솔라나, 뭐 그런 ERC20 계열,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좀 코인이라고 불리고요. 웬만한 다른 것들은 토큰이라고 해서 약간 그 아래에 그 아이들이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애들이 우리가 이런 기술로 하고 있어라고 오픈소스라고 해요. 이거를 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제 너네도 마음대로 코인을 만들 수 있게끔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뭐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 때 기억하실 건데 그때 생각해 보시면 이제 그 아래 자식들이라고 좀 표현을 할게요. 그 아래 자식들이 거의 100명이 넘게 한국에서만 지금 딸려가거든요. 그래서 ERC20 계열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의 계열을 좀 많이 따라갈 아이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토큰이고
코인은 이제 메인넷이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옛날에 상승했을 때는 이런 차이를 모르고 어떤 것이 코인이고 토큰이라고 한다면 그게 솔라나 기반인지 코스모스 기반인지 아니면 이더리움 기반인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많이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거품이 많이 좀 껴져 있었던 시장인데 이런 하락 추세에 오면서 점점 그 거품이 걷히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락 추세에서는 특히나 봐야 할 것들이 지표나 시장의 이슈들인데 그 이슈들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봐야 할 것들이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정보의 홍수라고 좀 표현을 하자면 자고 일어나면 뭐 무슨 지표가 있었다, 연설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도니까 이제 너무 정보들이 많다 보니 그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이제 좀 내 것으로 만들어 해야 하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1시간 동안 잘 보시면 전체적인 거시적인 이슈들 같이 좀 체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초아님 말씀하신 거 조금 정리 살짝 해보겠습니다. 지금 ERC20 계열, 이더리움 기반 계열의 또 토큰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또 메인넷이 있는 것은 또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가격적인 부분들이 하락하는 장에서 좀 거품이 많이 거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차트 좀 보면서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19K 부근 정말 간당간당하게 좀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좀 차트 좀 봐주시겠어요, 초아님? 네, 우선 지금 같이 볼게요. 지금 잠시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찡그린 표정을 3개를 이렇게 놨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11월 달부터 제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찡그린 표정이 닿는 순간에 이제 하락이 한번 강하게 왔고 또 올라가다가 한 번 더 닿으니까 또 하락이 왔었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닿은 다음에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 찡그린 표정들은 다 보시다시피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저지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중요했던 라인이 바로 지금 이 라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특히나 이제 여기 20.4K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 하락하는 추세에 지금 맞았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전에 여기서 이렇게 올랐을 때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가 7일이거든요. 7일 날쯤에 이제 전까지 6일과 7일 날 상승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제 이때 발표되었던 고용에 관련된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용이 이제 일자리가 사실 신규 일자리가 조금 감소했다. 근데 그 감소폭이 역대급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좀 많이 상승을 줬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이제 지수들이나 이런 발표가 있을 때 이게 좋아야 좋을까요? 아니면 지수가 나빠야 좋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고용 지표는 좀 좋게 나온다면 시장이 좀 안 좋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이번 네. 주 상황을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공부 맞아요. 좀 많이 했습니다. 맞네요. 설명하려고 준비하고 네. 있었는데. 아, 진짜요? 네. 네, 너무 잘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 6일과 7일에는 이제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나왔는데 그런 게 좀 안 좋게 나왔었어요. 사실 이제 네. 제조업 지수라든지 고용에 관련된 것이 좋지 못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엔 좀 상승을 줬다가 지금 다시 하락하는 이유는 지금 이때 또 지금 7일 이후에 7일 이후죠. 이날부터 이제 그 비농업 고용 지수라고 해서 농업을 제외한 이제 사람들의 일자리가 얼마나 또 고용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다루는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그 전에 발표가 됐던 거랑 완전 다른 거죠.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럼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할지 가늠이 오는 거죠. CPI가 이제 13일 날 저녁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또 파월에서 또 얘기할 것들이 이제 또 스쳐 지나가는 것이죠. 항상 얘기하는 게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미국의 상황은 너무나도 좋다. 고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강하게 가져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를 보시면 여기서 떨어진 이유는 아무래도 고용에 관련된 것들의 이슈들 그리고 고용이 좋기 때문에 또 금리 인상을 75bp를 할 것이다라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들이 같이 겹쳐졌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비트코인만 떨어진 게 아닙니다. 사실 나스닥은 더 떨어졌어요. 이제 그 조금 후에 보실 건데
같이 보시면 이 5% 가까운 하락을 또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 역시나 이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더 훨씬 더 상이하게 나옴으로써 아, 그럼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맞물린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들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11월 달부터 떨어지던 이 하락 추세 있죠. 여기 라인을 또 맞았고 여기를 뚫어줄 정도의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떨어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금요일 날에 나오는 그런 것들은 그 주말까지 장을 좀 연결을 짓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나오는 그 차트는 이제 주말장까지 또 같이 연결이 되는데 또 공교롭게 한국과 미국이 월요일 날 또 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9일, 이런 7일 날 있었던 이런 이슈들이 끝까지 좀 오래 간 거죠. 평상시보다 한 3, 4일 더 오래 갔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락했던 폭이 18.9K를 과연 잘 지켜주느냐 그런 것을 좀 중점으로 생각하시면서 매수하실 때 18.9K 라인 꼭 확인해 보시고 그 전에는 18.9K에서 강하게 말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8.9K보다 하회한다면 이제 그 전저점까지도 조금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증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난 이후로 좀 하락이 좀 심하게 흔들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흔들렸는데 따라서 18.9K를 우리가 좀 지켜줄 수 있는지 이 부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고용 보고서가 나온 만큼 우리가 이번 주에도 CPI 발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일정들을 우리가 좀 더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초아님? 네, 우선은 지금 차트 얘기 조금만 더 하고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방금 전에 하락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8K 부분이 사실 기관들이 이제 좀 강력하게 매수를 했던 그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관들의 스탠스를 또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 18K 선에서 기관이 과연 매수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관들의 이제 현황을 이제 매수 현황을 많이 보시면 제가 7월 달에 이제 강한 상승분을 한번 이제 선물해 드린 적이 있어요. 거의 뭐 한 달에 2000% 정도 상승을 한번 이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보시면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강력한 매도세 이후에 강력한 이제 V자 반등이라고 하는데 이제 V자 반등이 나올 때가 기관이 보통은 매수를 하는 그런 지점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사실은 매력적이진 않거든요. 기관이 좀 들어오게 된다면 이제 V자 반등, 강한 상승. 지금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하루에 10% 오르고 그랬던 것이 지금 불과 며칠 전에도 또 있었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하락한다고 또 너무 불안해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슈들을 좀 같이 볼 건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경제 관련 주요 일정들을 좀 볼 겁니다. 그 전주에 있었던 것들은 지금 왜 이런 장이 되었는지를 좀 이해를 하기에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우리 3일 날 있었던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 이것이 좀 안 좋게 나왔었죠. 그래서 제조업 지수가 제조업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시장이 좀 금리 인상을 좀 천천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거고 생각해 보시면 이제 노동부에서 이제 말했던 이제 보고서, 이직 보고서 이런 것들이 또 나왔는데 이때도 사실 뭐 120만 건이 뭐 줄었다, 112만 건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역대급 하락이다. 이제 또 일자리가 아무래도 좀 없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던 파월이 그렇게 얘기했던 우리 안정 고용이 좀 흔들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50bp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이제 상승장을 이끌어 갔었죠. 그래서 이틀 정도의 상승 후에 하락했던 이유는 이제 7일날 나왔던 비농업 고용지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상회하면서 아 이게 또 아니구나.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이 이제 이런 금리 인상을 할 여력이 이제 재료로 쓰일 것이 충분히 많다라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있을 이슈들이 뭐냐면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 10시에 있죠. 내일 10시에 있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12일과 13일에 있습니다. 특히나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 이번에도 좀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거는 코어 CPI입니다. 코어 CPI가 이제 뭐였죠? 근원 CPI 아닐까요? 맞아요. 근원 맞습니다. CPI가 어떤 거에 제외가 되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 쪽도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한 가지는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근원 CPI는 네네. 이제 그 에너지랑 식량, 지금 현재 네.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실생활에 좀 많이 연결이 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생활을 하기에 얼마나 힘든지를 나타내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전에 사실 9월 달에 강력한 상승이 좀 있었는데 9월 9일 전에 25K까지 올라갔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유가 바로 이제 근원 CPI는 생각을 못 했다가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가 내려가고 이런 식량적인 문제도 뭐 조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시 이제 좀 개방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인해서 아, 그럼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사람들 생각으로 인해 25K까지 올랐다가 강력한 하락을 좀 맛봤어요. 그 이유가 이제 근원 CPI 예상을 못 했는데 0.6% 그러니까 그 예상치보다 2배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맞습니다.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인건과 고용에 대해서 좀 많이 연결이 돼요. 고용을 이제 많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일자리가 줄어들면 이제 고용에 대한 비용이 좀 줄어들거든요. 근데 근원 CPI를 유지하는 가장 이제 중요한 섹터가 이제 아무래도 렌트비랑 그리고 이제 서비스 비용이에요. 서비스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지불하고 있는 우리의 그런 인건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뭐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고 치면 10,000원의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전에 이제 뿌렸던 돈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아, 굳이 지금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자리에 뛰어들지 않았고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서비스 비용까지 같이 오르면서 전체적인 또 이런 인플레이션 형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고용이 떨어질 때까지 금리 인상을 좀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고 아무래도 이번에 75bp를 예상하는 또 예측치가 굉장히 높아진 만큼 같이 CPI 발표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경제 관련돼서 좀 주요 일정들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물론 13일에 우리가 CPI 지수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 전에 우리 근원 CPI, 근원 물가 지수부터 조금 더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된 만큼 우리가 고용 보고서도 시장을 많이 흔들리기에 정말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저번 주에 우리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는 기대감에 좀 4일이었죠. 화요일에 좀 증시가 랠리를 했습니다. 같이 암호화폐 시장도 좀 오른 모습이었는데 지금 미국의 9월 ISM 제조업 지수도 예상보다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8월 구인 건수도 대폭 감소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면서 일부에서는 지금 연준이 다시금 좀 공격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좀 완화를 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제기됐으나 또 이게 참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이번 주 들어와서 고용보고서 발표가 나고 나서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줄을 잇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번 주에 상당히 많은 지표들과 또 오펙 플러스 감산 이슈들까지 좀 속속들이 나오는 반면에 우리 시장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좀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초아님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고용 시장 좀 어떻게 또 풀릴까요? 네, 근데 고용 시장을 네. 왜 주목했는지를 좀 같이 체크해 봐야 될 것 네네. 같아요. 고용 시장을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제 CPI를 어떻게 나올지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그죠. 고용 시장이 방금 전에 좋지 못하게 나왔을 때는 CPI도 인플레이션율 이런 것들을 예측을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뭐 적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또 심어줬던 거고 거기 플러스로 해서 전체적인 금리를 좀 적게 인상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고용 시장이 좀 올랐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거시적 이슈들이 결국에는 한 곳으로 좀 모이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금리에 관련된 거죠. 금리에 관련된 거다. 금리를 조금 덜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부자들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100억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지금 100억이 있다면 무엇을 좀 먼저 버릴까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부자들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 나눠서 이제 투자를 하죠. 부동산, 비트코인, 알트코인 뭐 그런 걸 떠나서 금, 달러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왜 나스닥에 그렇게 비트코인이 따라가냐, 뭐 의형제를 맺었냐 이런 우스갯소리를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이
포트폴리오 상에서 전체적인 다른 시장이 좋지 못하거나 금리가 많이 인상되면 달러에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럼 이제 뭐 많은 돈이 있으면 달러에 있는 그런 돈만 해도 이미 충분한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유동성이 많이 몰려 있는 시장으로 돈이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잠시 의형제를 맺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고용 시장을 조금 체크를 같이 해볼 건데, 고용 시장이 제가 방금 우리 짚어본 대로 구인 건수가 112만 건 이상 좀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2년 4개월 만에 최대로 좀 대폭 감소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를 또 시사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 이때 좀 같이 보셔야 할 거는, 또 보셔야 될 건 이 실업률도 뭐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런 실업률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제 전망에 또 힘이 실린 거죠. 결국에는 이제 유동의 폭이 위아래로 많이 좀 유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계속 이제 보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런 장에서는 명확하게 CPI 발표가 나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의 기관들이 또 돈을 얼마나 넣었는지를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다시 보다시피 우리 CPI에 대한 예측치죠. 예측치가 73%가 또 75bp를 한다는 예측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50bp에 좀 거의 반반이었거든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제 우리 역전이 됐던 거죠. 비농업 고용지수가 워낙 좀 좋게 나와서 이제 좀 역전이 된 거고, 그것으로 인해 좀 패닉셀로 이어졌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봤던 우리 추세를 좀 다시 볼 건데, 이 추세의 선상에서 이제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갔던 부분이 지금 여기 보시면 이탈을 했거든요. 이탈을 하면서 그럼 더 떨어질 수 있겠다. 이게 뭐 청산에 위한 움직임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건 지금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에요. 지금 기관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 개인에 의해 움직이는 장이고, 이 기관들 이제 투자하신 거 보면 그냥 거의 포지션이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이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엔 지금 이 상승의 단기 상승에 이뤘던 이런 2주 정도의 상승을 지금 벗어나는 움직임이 보여졌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더 하락할 것이다에 지금은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대신에 좀 다시 이렇게 반등이 보시다시피 10%씩 막 그냥 올라버리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단기적으로 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장기로 보시면서 어쨌든 지금 돈이 더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같이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 모은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좀 내가 용인할 수 있는 금액대로만 투자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돼요. 네, 지금 초원님께서 이제 고용 시장을 살펴봐 주셨을 때 한파동 정도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 있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는 탄탄하게 좀 시장이 흘러갈 수 있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경기 침체 우려에도 지금 실업률이 반세기 내에서 또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준이 좀 고강도 긴축 경제를 좀 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 이 말인즉슨 당연히 우리가 금리를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이런 지표인 만큼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가 오펙 플러스 얘기도 좀 했습니다. 갑자기 원유 생산을 좀 감소를 하겠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지금 원유까지 이렇게 생산을 줄여버린다면 어쨌든 수요가 높아지면서 공급은 줄어든다는 건데, 그럼 맞죠. 계속해서 가격이 계속 오를 건데 이런 부분 또 물가에 반영이 되진 않을까요? 인플레이션이 좀 더 심해지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보통 그렇게 네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원유가 보통 어디서 나올까요? 원유는 보통 이런 러시아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중동 쪽에서도 그쵸.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동과의 이제 중국 이런 네. 나라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은데, 사실 러시아와 중국이 관계가 좀 좋은 지가 좀 오래됐어요. 네. 친중의 정책이 2018년 정도부터, 그 전부터 사실 시작이 됐었던 건데, 사실 지금 같이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건 지금 이렇게 줄인다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왜 이걸 이 시점에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그죠. 생각이 되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중국과 러시아는 원래부터 친밀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뛰어드는 중동의 국가들이 또 많아진 거죠. 특히나 사우디 쪽이 2018년부터 우리 중국이 이미 많이 좀 도전을 해왔습니다. 뭐 페트로 위아나라고 하는데 많이 아실 거예요. 페트로 위아나가 뭔지. 그때 위아나로 이제 원유를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밀어낸 거죠. 이제 우리 이렇게 할 거다. 우리 이제 달러 좀 저리 비켜라. 이렇게 선전포고를 했었는데, 그때 같이 했던 게 이제
중국과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러시아가 아니죠. 사우디죠. 네. 네, 사우디가 이렇게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건 결국에 우리가 지금 암호화폐 투자자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뭐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뭐 같이 이런 상황에서 잠시 의형제를 맺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스닥 전체 장이 뭐 좋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코인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왜냐하면 지금 네. 조금 후에 또 말씀드릴 건데 지금 전체적인 나라, 특히나 이런 개발도상국이 아니라 지금 이제 신흥 경제국이라고 부르는 이제 브릭스라고 하죠.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리고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이 우리가 더 좀 주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그 전에 이제 코인의 상승장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이런 생각을 안 했었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대체제로서 아니면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2부 때 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송금 코인과 관련을 해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움직임 자체가 이런 나스닥이나 전체 시장에는 좋지 못할지 모르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코인 쪽에 좀 돈이 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오펙 플러스에서 이런 원유 생산에 대한 감산 조치가 또 물론 미증시나 이런 증시 시장에는 안 좋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 암호화폐 시장 쪽에서는 좀 디커플링 현상이 보이면서 다시금 좀 차트가 좀 좋게 보일 수 있는 확률도 짚어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또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말 끝나지 않은 전쟁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상 러시아가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역을 좀 점령을 했다. 우리가 지금 뺏었다라고 하면서 좀 강력하게 나가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키이우라는 지역에 지금 보시다시피 미사일 공습을 좀 했습니다. 네. 그게 미사일 공습을 좀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짚어볼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도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지도인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사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올린 트윗 글이 하나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 어떤 글이었나요? 좀 비난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동쪽 부분이죠. 요구했던 그 4개의 주가 사실은 러시아 지역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러시아가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소련일 때만 생각하더라도 네. 굉장히 지금보다 컸었죠. 그죠. 근데 30년 정도 이제 91년 12월 달쯤에 이제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이제 너도나도 독립을 좀 했고 이제 생각해 보시면 이 지역들이 전부 다 약간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죠. 원래 소련이었다고 네. 말을 하고 싶지만 이제 좀 그렇게 좀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러시아라는 위치가 지형적으로 좀 평평하다는 겁니다. 네, 좀 맞습니다. 좀 이제 유라시아 대평원이라고 해서 이 지역이 좀 평평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막을 수 있었던 수단들이 이제 보시면 여기로도 뚫려져 있고 여기로도 뚫려져 있고 이 아래로도 뚫려져 있거든요. 근데 네. 이런 모습은 사실 이 다른 나라들로 이제 좀 감싸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전쟁이 한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네.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10년에 한 번쯤 정도 계속 이렇게 군사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뭐 체첸 전쟁이라고 해서 그런 전쟁도 90년대부터 했고 뭐 이런 위치적으로 자신들을 좀 지키기 위한 지형적인 원인들로 인해서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순히 그냥 있었던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좀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될 거는 사실 러시아는 지금 좀 불안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러시아는 사실 전쟁을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다가 제가 그때 굉장히 혼을 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 이제 사실 얻는 게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좀 좋지 못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국가들은 우리랑 좀 다르죠. 이런 중국과 러시아 같은 국가들은 저도 살아봐서 아는데 이런 네. 국가들은 이제 아무래도 본인들의 이제 체제를 얼마나 잘 유지를 할 건지 이런 것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국가들은 이제 좀 많이 생각하는 게 이 체제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얼마나 잘 지킬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위치적으로 보시면 벨라루스 그리고 카자흐스탄 여기 있거든요. 이 나라들 역시도 우크라이나랑 좀 동일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같이 확인해야 하는 건 결국에는 원래는 이제 러시아였던 그런 땅들이 지금 많이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원래는 이제
방패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오히려 창으로 된 거죠.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사실 사실상 그 아까 일론 머스크가 했던 발언 좀 생각을 해보자면 독도가 일본이랑 가깝다라고 말한 거랑 맞아요. 똑같은 저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맞아요. 좀 이게 정말 좀 비난을 당연히 받았겠지만 맞아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아무래도 좀 우크라이나 편에 좀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 사실 저는 좀 정치적인 네.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 그 위치가 단순히 가까워서가 아니라 원래도 그 땅의 일부였고 좀 네. 지배를 받았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사실 옹호하는 건 아니고 그 지금 상황에서 러시아가 그죠. 어떤 맞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크라이나나 이런 지역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좀 전쟁을 안 일어날 수 있었던 다른 방안도 있었을 텐데 좀 같이 좀 이제 얘기를 해서 좀 줬으면 좋겠다. 좀 이제 좀 그런 접점을 찾아서 좀 그런 걸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러시아 국민들도 많은 그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혹시 명태 좋아하시나요? 명태 좋아합니다. 러시아 쪽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맞아요. 그죠. 근데 러시아에서 이번에 이제 좀 병집을 했잖아요. 네네. 이제 병집을 하면서 이제 좀 명태를 준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미끼인가요? 아니 미끼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좀 사람들이 반발심을 좀 그죠.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여준 거죠. 아, 명태 주겠다, 이제 병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유명했던 래퍼나 이런 분들이 좀 투신을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나라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체제를 좀 얼마나 잘 유지할 수 있는가인데 내부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좀 시끄럽습니다. 지금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을 좀 빨리 끝내고 싶어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같이 보셔야 할 거는 미국 입장에서 오히려 과연 전쟁이 끝나길 바랄까 이런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아요.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맞습니다. 있는데 11월 달에 있을 중간 선거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수단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그 전에 사실 공화당이 좋지 못했어요. 거의 20% 정도 지지율을 보였을 때도 펠로시가 대만을 가면서 이제 40% 가까이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 내부에서의 지금 문제가 잡히지 않아서 좀 분열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유엔에서 또 이제 뭐 금리 인상 그만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뭐 사실 개발도상국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신흥경제국에 오히려 더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생각하고 우리나라나 유럽 같은 국가들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타격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맞죠. 네, 그전엔 좀 다르죠. 그전이랑 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국가들에 좀 초점을 맞추면 사실 좀 억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에서 이제 미국은 사실 외부에 적을 두면서 내부의 결속력을 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쪽에 더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고 또 강력한 제재들을 러시아에나 뭐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실 코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사실 완전한 악재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그 아이들이 이제 보통은 탈중앙화가 된 것을 선호를 할 거기 때문에 돈이 결국에는 코인 쪽에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좀 많은 소식들 추화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